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아. 자,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경매 신청해서 저 한 3억 주세요 했는데, 경매가 다 끝나도 돈을 100원도 못 받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자, 판사가 딱 봤을 때, 이거 경매로 팔아버려봐야 돈 달라고 한 사람이 100원도 못 가져가는데? 이런 걸 무잉여 경매라고 합니다. 무잉여 경매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취소시키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를 팔아봐야 아무도 이득을 보는 게 없거든요. 주인은 싸게 팔려가지고 속상해. 임차인은 뭐 돈도 못 받을 경우도 생겨. 그 다음에 경매 신청한 사람은 돈도 못 가져가. 왜냐면 이미 다 전세입자들이 다 앞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판사가 이 18개를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기각 처리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년 4월에 28채가 경매로 나옵니다. 이 28채가 나왔는데 이거는 4월에 나오자마자 조금 지나가지고 이 채권자라는 건 경매 신청한 사람이에요. 경매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판사는 경매 취지에 맞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네, 맞아요. 당연하죠. 경매를 쳐가지고 돈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경매를 합니까? 그래서 이 28개는 기각이 안 돼요. 기각이 안 되고 진행이 쭉 되니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취소시켜 버려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3채는 팔았죠. 팔아가지고 4억 정도로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46채는 취소가 되든지 기각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자, 17년 7월에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려고 계획을 만약에 세웠다면, 추측입니다. 세웠다면은 아마 이 사람은 17년 4월, 5월, 6월 달쯤에 부터 아마 돈이 물렸을지도 몰라요, 이미. 근데 그때는 어떻게 막았겠죠. 어떻게 막다가 7월에 아마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때 경매 신청으로 가서 좀 시간을 벌자라고 했다면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거죠.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겁니다. 혹시 팔린 13채는 제값에 팔았을까요? 조금 싸게 팔았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 했다면은 나머지 46채를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데서 막 팔리기 시작하면, 경매로 당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10개월의 시간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자금을 좀 운영도 하고, 뭐 일부 또 팔 수 있는 건 또 팔고, 그 다음에 1월에 생긴 돈을 가지고 또 빚도 갚고 하면서 막 이렇게 상환을 했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번 거죠. 시간을 벌어가지고 돈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투자자의 마인드는 강력하신 분인 거죠. 이분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고 울고 있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임차인들은 그럼 어떤 상황을 겪었을까? 자, 59채에 있던 임차인들은 사실 돈을 날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59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에 전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들 다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59채를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한 거의 절반 정도 봤는데 하나도 문제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임차인들도 뭐 피해를 봤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건 없어요.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겠죠. 자, 내 집이 경매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죠.
아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분명히 요번에 전세금 빼가지고 이사 가든지 아니면 분양받아 놓은 거 잔금 치러야지 뭐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마 물거품이 됐겠죠? 경매당했으니까. 그 10개월 사이에 이사 가야 됐던 사람들도 있고 잔금 치러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뭐 어떻게 치렀을 수도 있지만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경매를 당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고 이거 완전 속상한 일이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마무리는 잘 됐겠지만. 근데 임차인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선순위를 한다. 그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는데 트라우마로 남을 듯.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은 전세권 설정, 뭐 확정일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홍성용 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월세를 사는 겁니다. 자,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월세를 사시면 돼요. 자, 월세를 살다가 경매를 당하면은 큰일 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1000에 80이나 1000에 90을 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아니면 뭐 500에 40, 뭐 500에 50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냥 나가버려도 되잖아요. 이사 가도 되잖아요. 물론 보증금을 못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보증금이 내 목숨 값은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 정도로 큰 돈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뭐 이사 가버려도 되고, 아니면 뭐 집만 잘 잠궈놓고, 문만 잠궈놓고 못 들어오게만 해놓고 이사 가버리면 되죠. 나중에 3천만원 5천만원 받으면 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놔도 되고요. 그런데 전세를 이제 살아버리면은 내 전재산이 거기 묶여버리는데,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6개월 10개월 뭐 이렇게 밀려버릴 수도 있고, 지금 아까 그 46채 있죠? 아직 지금 정리 안 된 46채, 정리 안 된 46채의 돈을 또 못 빼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또 경매를 또 당할지도 몰라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을 또 쓰면 어떡하죠? 자, 이 46채한테 또다시 경매를 또 치는 거예요. 또 전략적으로 경매를 쳐버리면 또 한 10개월 갑니다. 또 10개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돈 못 받아냅니다. 또 돈 못 받고 또 한 10개월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월세를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던데요. 이거 하면 되죠. 뭐하러 그럼 월세 삽니까? 이자 많이 내, 이자보다 훨씬 비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거는 전세금 1억당 한 25만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수수료를 내는 거죠. 어찌 보면은 쓸데없는 수수료를 내요. 아니 이거 내도 뭐 월세 내는 것보단 차라리 싸게 먹히던데요? 라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전세 사는 게 호구인데, 저는 전세 사는 걸 호구라고 일부러 세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다 보증보험 수수료까지 내면서 사실 거예요. 정말로. 자, 전세 사는 것도 호구인데 그 돈 지키겠다고 보험까지 든다? 저는 이거를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걸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저는 차라리 월세를 살면서 그 남는 돈이 많잖아요. 그 대출도 안 받아도 되니까 우선 내가 지금 여유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100%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내 돈을 한 20%는 넣어야 되잖아요. 전세금에. 그러니까 월세를 살면서 조금이라도 남는 돈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 내는 거 이상을 벌어내려고 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진정한 투자자인 거지. 꼭 집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이 됐든 뭐 땅이 됐든 뭐 주식을 하든 뭐 상가를 사시든 돈을 굴려가지고 부자가 될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이런 경우를 당하기도 하니까. 이게 뭐예요? 남한테 내 전재산 맡겨놓고 그 뜯길까봐 불안해가지고 보험까지 드는 게 뭡니까 이게? 이게
정말 제대로 사는 인생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어? 네 말대로 그렇게 했다가 투자 잘못해가지고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 다음에 뭐 어디 투자가 뭐 쉽나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쉬우면은 저도 진작에 했죠. 제가 뭐 방법을 모르니까 이러고 살죠. 억님 5천으로 투자가 되나요? 맞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또 월세로 가야 되는 마인드도 세고,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보증보험 가입하세요. 그냥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세 살아도 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리스크를 안기 싫으면은 그냥 안전하게 가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경매를 일부러 당하기도 한다. 아시겠죠? 이걸 몰랐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경매를 일부러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무슨 짓이지? 지인을 통해서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세입자들은 아마 피눈물 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세입자들은 피눈물 나는 경험을 했을 거고, 아마 집안 난리 났을 거예요, 분명히. 와이프랑 남편하고 맨날 소주 먹어가면서 뭐 법무사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고 맨날 네이버 블로그 뒤져가면서 경매 당했을 때 돈 뭐 찾는 법 뭐 이런 거 하면서 아주 그냥 피눈물 났겠죠. 거기다가 내 돈 가지고 전세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막 대출도 받아가지고 막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었겠죠. 내가 그렇게 전세 들어가지 말자고 했잖아 하면서 뭐 했던지,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막 와이프를 갈궜겠죠. 네가 동탄 신도시에 오자고 그래가지고 이 꼴 난 거 아니여 지금. 우리가 원래 살던 오산에 살았으면은 얼마나 좋아. 내가 그냥 빌라 가자고 했지 너. 이러면서 아주 그냥 머리채만 안 잡았지 맨날 싸웠을 거예요, 술 먹으면서. 그리고 장인 장모한테 불려가고 그랬겠죠. 어떻게 해결은 됐는가 정서방? 아유 저 죄송합니다. 지금 뭐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뭐 법무사 뭐 사무장인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다. 내 정서방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아주 그냥 이게 뭔가 이게 내 딸 데려가서 그럼 잘 살아야지 이게 뭐 무슨 짓인가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봐도 뻔하죠. 그냥 막 속상하죠, 진짜. 속상해요, 진짜로. 자, 갭 투자는 남의 돈을 이용하는 투자예요. 갭 투자는 남의 돈을 이용하는 투자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한다는 거는 항상 위험이 생깁니다. 항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남의 돈을 땡겨다 쓴다는 거는 위험한 일인 건 맞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돈을 쓰면 안 되겠구나. 갭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역시 현금이 짱이야. 나는 5억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에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20년 모았더니 집이 10억이 되죠. 이런 생각을 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돈을 쓰면 안 되겠군.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자, 남의 돈을 써야지 부자가 되는 건 맞아요. 남의 돈을 쓰는 게 맞는데 미래를 대비해서 써야 됩니다. 자, 그냥 막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좀 대비해서 써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미래를 대비해서 쓴 게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아까 말했죠. 분명히 14년도 15년도에 들어온 5, 6억을 어딘가에 갖다 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한 거죠. 왜냐면 그때 아마 본인이 신이 된 기분이 들었을 테니까. 저도 해봐서 안다니까요. 본인이 신이 된 기분이 들어요. 신이라는 건 미래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이 된 기분이 들어서 미래를 맞출 수 있다고 마음 먹는 순간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남의 돈을 쓸 때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자가 오를 수 있다는 걸 꼭 감안해서 빌리세요. 이자는 내려가면 좋은 일이에요. 이자가 내려가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니까 이자가 내려간다는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자가 올라간다는 걸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오를 걸 대비해서 한 내가 2년 정도 돈을 굴릴 거라면은 한 0.5%나 0.7% 정도를 더 잡으면 돼요. 더 잡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건 오케이죠. 근데 지금 이자도 허덕대면서
앞으로 더 올라가는 건 감당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돈을 막 풀로 땡겨가지고 투자하지는 마시라.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원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항상 있어요. 남의 돈을 쓸 때는 항상 원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14년도에 투자한 게 잘 돼가지고 6억이 됐으면은 그 돈의 일부를 투자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일부는 뭐 CMA에 넣든지 아니면 일부는 정말 안전한 주식에 넣어가지고 언제든지 뺄 수 있게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유동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신이 된다는 기분이 드는 순간 빠진다는 거, 돈을 뱉어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거든요. 그냥 돈이 또 들어올 텐데 뭐 내년에 들어오면 그걸로 메꾸지 뭐.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꼭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추측인 거고, 갭 투자를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태반은 그 신이 된 기분을 느끼면서 이자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랑 이제 그 유동성 확보를 못 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두 가지에서 대부분 망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챙기자.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막상 돈을 벌기 시작하면 눈이 그냥 획 돕니다. 그래서 요걸 좀 짚어봤어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이게 전부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도 어찌 보면 이제 한 편의 소설인데, 한 편의 소설이에요. 근데 요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일부러 좀 해본 것도 있고, 물론 대부분 다 99% 추측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실제 이 소유자분이 이 방송을 듣고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전혀 나랑 상관없는 얘기잖아, 이럴지도 몰라요. 진짜 어떤 그 우연의 일치로 완전히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경매를 당한 게 갭 투자가 망한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결국 갭 투자의 몰락에 갭 투자의 말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상한 소리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갭 투자가 일부 실패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지금도 이분이 산 것 중에 집값이 올라간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10개월을 버틴 거가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도 있었어요. 세입자분들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듯요. 그럴 수 있죠. 세입자분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남이 어떻게 뭐 이렇게 했던 거를 내가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도움이 돼요. 물론 직접 경험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모르는 것보단 낫죠.